학생, 이 시간엔 버스도 끊겼고 택시도 잘 안 다녀요. 혹시 집이 멀어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타요. 어디 내려주면 돼요? 아무 데나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아무 데나가 어디예요? 집은 어디고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학생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어서 눈이나 입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도 저는 늘 그렇듯 심야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에 차고지에서 나온 지 벌써 6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가 저녁 무렵 그쳤는데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들번들 반사되어 올라왔습니다. 앞유리에 맺힌 물방울들이 와이퍼에 쓸려 내려가면서 도시의 야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혼자 운전대만 잡고 있어서였을 겁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마지막 손님들을 태우고 차고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잠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로에는 차 한 대 없었습니다. 평일 새벽이라 그럴 만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방학동 입구 삿거리에 다가서면서 습관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버스 정류장도 아닌 그냥 인도 한복판에 낡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서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 흘러내려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색깔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렇게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학생이 혼자 길거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차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거기서 뭐 해요? 어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살짝 떨군 채로 마치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만 손으로 가방끈을 매만지는 동작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엔 버스도 끊겼고 택시도 잘 안 다녀요. 혹시 집이 멀어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타요. 어디 내려주면 돼요? 그 아이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아무 데나가 뭐예요? 집은 어디고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학생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어서 눈이나 입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때 문득 뭔가가 스쳤습니다. 그 작은 어깨, 손끝을 모아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낡은 가방에 달린 작은 노란 리본.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20해의 전 여름이 머릿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계곡 가기로 했어. 민지가 저녁 식탁에 앉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민지는 그 무렵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계곡이라니? 어느 계곡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들만 가기에는 계곡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청평 쪽에 있는 작은 계곡이래. 선배가 작년에 가봤는데 진짜 예쁘다고 했어. 물도 깊지 않고 안전하대.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친구들과 계획을 다 세워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 당연하지. 유진이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소연이 언니도 같이 간대. 소연이에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함께 간다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는 건데? 내일 아침 일찍 기차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야. 가방을 싸고 또 싸면서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영복도 넣고 수건도 넣고 간식도 챙기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새벽 6시였는데 벌써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가야 해. 잠이 덜 깬 채로 부엌에 나온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일찍 가야 더 많이 놀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늦어도 저녁 8시까지는 꼭 들어와. 엄마, 나 어떻게 보여? 민지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민지가 제일 예뻐. 엄마, 나 만약에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마.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사랑해. 어머, 우리 애가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민지는 제게도 와서 안겼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아빠는 항상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 나중에 나 못 찾아도 너무 슬퍼하지 마.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섬뜩해서 민지를 타일렀습니다. 미안해. 그냥 영화 보고 와서 그런가 봐.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정말 갈게. 기차 늦을 것 같아. 현관문을 나서면서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의 밝은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산속 깊은 계곡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지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색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와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통화가 아이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민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집 부모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여서 계곡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온 산이 사람들의 함성과 헬기 소음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가며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실종 사흘째부터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민지 아버지세요?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사건 당일 아이와 마지막 대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아내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언론에서 멋대로 추측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명 집단 실종, 가출 가능성 제기, 실종 여중생들, 인터넷 채팅으로 낯선 남성과 만났나, 부모들 아이 관리 소홀 논란, 완전히 허위 사실들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마치 문제아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주간지 기사였습니다. 실종 가정들의 숨겨진 문제. A씨 가정은 평소 부부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집 아이가 가출한 거 아니야? 부모가 평소에 아이를 제대로 안 봤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수진이는 마트에 가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 방송국에서는 아예 우리 집 앞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실종된 김민지 양이 살던 집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평범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기자가 우리 집 현관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는 더 악의적인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지. 가출한 거 확실함. 나중에 임신해서 돌아올 듯.
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후 다른 큰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들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남은 기사들과 추측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가끔 누군가 계곡 실종 사건을 검색하면 그 시절의 무책임한 기사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지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민지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민지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녁 어떻게 할까? 안 먹을래. 그래도 먹어야지. 왜 먹어야 해? 우리 딸은 못 먹는데 왜 우리만 먹어야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참고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 끓였어. 나와서 먹자. 안 먹는다고 했잖아. 수진아,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없어? 뭐가 없다는 거야? 민지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민지가 없다고? 민지는 여기 있어. 이 방에 있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민지의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쓰던 책, 옷, 연필 다 여기 그대로 있어. 민지가 언제 돌아와도 되게. 수진아, 너는 민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너는 포기했어. 민지를 포기했다고. 난 포기 안 해. 민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방은 그대로 둘 거야.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1년이면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난 기다릴 거야. 수진이가 민지의 베개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민지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지가 실종된 지 3년 후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둘 다 지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냥 직진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동안 아이는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룸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도 예쁘죠. 불빛들이 물에 비쳐서.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영등포를 지나 구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은 주택가가 많아서 길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여기가 집 근처예요?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뒷좌석을 보니 가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학생! 가방 가져가야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이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얼굴을 비추면서 눈과 코, 입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딸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아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학생! 가방!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73.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숫자 273만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어딘지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27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주소의 번지수?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류 코너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맥주를 골랐겠지만 오늘은 소주가 당겼습니다. 진로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봉지 드릴까요? 네.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아무도 어서와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집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의 쓴맛이 오늘 밤의 기이한 경험을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73이라는 숫자. 네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야 조금 졸음이 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갓에 앉은 작은 벌레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27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그것이 주소든 전화번호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든 상관없이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그것이 오늘 밤 그 아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점점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자 가족 모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죠. 저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참석했었지만 이혼 후에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모임 장소는 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2층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가족 모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거기서 헤어졌던 아내를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가 모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었죠.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짧게 잘랐지만 여전히 수진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갑작스러운 재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 후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저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카페 밖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왜 왔어? 모임에.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떨리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제 와서 뭘 찾겠다는 거야? 유골이라도 찾아야지. 그래야 네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잖아. 두 사람은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택시 몰고 집에 가서 잠자고. 그게 다야. 혼자 사는 게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너는? 나도 비슷해. 모임에는 언제부터 나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부터. 너무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나도 오늘 처음이야. 오랜만에 나온 거. 왜? 갑자기 생각난 거야? 잠시 망설였지만 273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택시 운전하다가 어떤 학생을 태웠는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볼래?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가보자. 그날 밤 계곡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건 없었습니다. 숫자도 표지판도 다 오래 썩어서 결국 딱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조수석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려서 좀 걸을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골목 끝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샀습니다. 집 앞 조그만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잔을 채워 마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 위로 흘러내렸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잔쯤 비우고 나서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어떻게 지냈어? 만나는 사람은 있어?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니, 혼자야.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 수진이는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혼자 있을 땐 좀 편했어? 수진이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편하진 않았어. 네가 미운 것도 아닌데. 너만 보면 자꾸 그 애가 생각났어. 그래서 같이 있으면 더 견디기 힘들었어. 저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처럼 숨을 삼켰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비웠습니다. 그 말 뒤로는 더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시던 두 사람.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눕자마자 곧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머릿속에 그 숫자가 떠돌았습니다. 낡은 표지판 바위 틈, 그리고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예전에 수색 구역 번호 붙은 표식 다 사라졌지. 비탈에 박아둔 그 작은 번호판, 눈에 잘 띄지도 않았어. 바로 잠에서 깨 휴대폰을 쥐고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2번 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생각났어. 그 숫자. 뭐? 그거 옛날 수색구역 번호야. 수진이는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실해? 그 구역에 표식이 있었어. 그 표식 번호가 273이야. 저는 목이 말라 숨을 고르면서도 그 말을 다 하고 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둘 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273구역을 찾아 헤맨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어디쯤일 거라고 짐작했지만 막상 와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등산로라고 할 만한 길은 거의 없었고 나무 뿌리와 바위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가끔 숨이 가빠서 멈춰 설 때면 저도 함께 잠시 쉬었습니다. 서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놓친 표지판이나 번호가 적힌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보이는 건 나무와 바위 그리고 썩은 낙엽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GPS 좌표로는 이 근처가 맞아. 273구역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온몸이 젖고 옷은 흙에 달라붙어 무거워졌습니다. 장갑을 끼고 왔는데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심히 큰 바위 옆에 쌓인 돌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밑에 뭔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몇 개의 돌을 드러낸 자리에서 작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보니 돌이 아니었습니다. 흙에 반쯤 묻힌 아이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뭐야? 손전등 불빛이 그것을 비췄습니다. 흰색의 빨간 줄무늬가 있는 낡은 운동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신고 다니던 운동화. 흰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바로 이런 모양의 신발이었습니다. 민지 신발이야. 전처가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해. 수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응, 이 신발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딸의 흔적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발을 품에 안은 채 같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사람의 어깨가 흙투성이 바닥 위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수진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허리를 접듯 몸을 숙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찾아왔었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착한 민지가 아빠한테 먼저 알려줬구나. 친구들이랑 여기 있다고. 저는 신발을 품에 안고 수진이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너 못 찾아서.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어. 2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이렇게 오래 찾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절망감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약해져서 주변이 더욱 어두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야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조금 더 파보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낡아서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옷 조각 같은 것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아마 가방이나 학용품의 일부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파자 작은 뼈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삼키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기 실종된 아이의 소지품을 발견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몇 번을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계곡, 상류 쪽, 옛 등산로. GPS 좌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행히 휴대폰에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곧 수사팀이 나갈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제 품에 기댔습니다. 몸에 남은 체온이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추위도 있고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미뤄둔 죄책감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동시에 뭔가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으니 두 사람 다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목이 잠겨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산 아래쪽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곧 수사팀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서로를 붙잡은 두 사람 앞에 어둡고 좁은 산길로 경찰차의 불빛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불빛이 번쩍였고 곧 여러 명의 수습팀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경찰들은 아무 표정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등산로 입구에 다른 유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가 운동화를 본 순간 숨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이 거 맞아요? 해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습팀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과 낡은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작은 랜턴을 들고 바위 틈새로 얼굴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팀장이 다가갔습니다. 랜턴 빛이 비탈 아래의 작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흙에 반쯤 잠긴 작은 뼈 조각들, 부식된 천에 엉켜 형체를 잃은 무언가들, 그리고 더 많은 신발과 가방 조각들. 유가족들은 하나둘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우리 애기. 숨죽여 울다가 목이 터져라 오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순간. 마침내 아이들을 찾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발굴 작업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유골과 유품들을 수습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의학적 검사를 위해 국과수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곡에서 발견된 유골과 물건들은 긴 감식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민지도, 소연이도, 유진이도, 해리도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합동 장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으니 마지막 길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골 감식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담당 형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서 형사과 박철민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는데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담당해 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얼음물을 따라드렸지만 형사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김민지 양의 두개골에서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나 보다 싶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둔기라고 하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무거운 물체로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입니다. 두개골에 금이 가 있었고 치명적인 손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민지가 네,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다른 3명 아이들은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새 아이가 발견된 곳은 273구역에서도 가장 깊숙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김민지 양은 그보다 조금 위쪽에서 발견되었고요. 절벽 아래요? 네,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절벽입니다. 세 아이 모두 추락으로 인한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추정하건대 김민지 양이 가격당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은 공포에 빠져 무작정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도망쳤다고요? 네, 아마 해질녘이어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절벽을 못 보고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벽인 줄 모르고 발을 헛디뎠을 것 같습니다. 부상을 입은 상태로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과 음식 없이 당시 수사진들은 그렇게 깊은 절벽 아래까지는 수색하지 않았거든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20년 전 수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가능성만 고려했거든요. 왜 산에서는 찾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곡에서 아이들 가방이 발견되어서 수사진들은 물가 주변만 집중 수색했습니다. 산 쪽은 일주일 정도만 뒤지고 포기했어요. 특히 그렇게 험한 절벽 지역은 아예 수색 범위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이건 추측입니다만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오후 4시경 계곡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요? 네, 당시에는 그냥 등산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애들을. 당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이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하듯이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따라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쁜 곳을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남성의 인상차기는 알 수 있나요? 40대 중반 정도, 키 175cm 내외 등산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격자도 이제 70대가 넘으셨고 기억도 많이 흐릿해지셨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지만?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지 양 성격이 어땠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활발하고 친구들을 잘 챙겼고요. 아마 상황이 이상해지자 민지 양이 먼저 저항했을 것 같습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민지 양이 가장 위험한 존재였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격이었으니까요. 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민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들을 생각했다니.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범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전과자들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DNA 기술도 발달하고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가 일어나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혹시 진전이 있으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다녀간 지 며칠 후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식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님들도 담당 형사로부터 같은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소는 예전처럼 시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두들 자리에 앉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사님이 다들 찾아가셨나 봐요. 유진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오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그런 일을. 소연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해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지가 다른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성격에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도 친구들을 잘 챙겼거든요. 그 나쁜 사람이 정말 잡힐까요? 형사님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지만 20년이 지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안 해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해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안 될까요? 뭘요? 유진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천도제라든지 아니면 굿이라든지 아이들이 20년 동안 떠돌았을 텐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된 작별을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천도제보다는 굿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굿이요? 수진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이들 넋을 달래주는 굿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 사진이랑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 좀 준비하면 된대요. 과자나 사탕, 음료수,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들로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계곡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무당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인상은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자입니다.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사진 참 예쁘게 나왔네요. 선생님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모두 착한 아이들인 게 느껴져요. 네,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소연이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저희는 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왠지 숙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떠돌며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는 차례로 아이들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편히 쉬어. 우리 착한 딸. 우리 딸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줘. 그때는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진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수진이와 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죠. 같은 정말 간단한 말들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아직 견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보름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같이 민지의 납골당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아빠가 같이 왔어.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지 이야기만 했다면 나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새로 시작한 일 이야기,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좁은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망설이다가 수진이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기는 했지만 집을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수진이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깊었던 주름살이 조금 연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계약 끝났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네. 사실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혼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와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와도 돼.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응. 혼자 있는 것도 이제 지겨워. 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두 사람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식탁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그릇을 씻으면 제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결혼 초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해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자. 혹시 또 힘들어지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수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부부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민지를 잃었던 그 아픔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민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가끔 민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을 나누면서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살아. 너도 기쁘지? 그리고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고마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날 밤 택시에 탔던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민지에게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이끌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요. 지금도 가끔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 길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민지에게도 그 신비한 학생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요. 민지는 떠났지만 민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민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간직한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해 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